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33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타깝게 흘러가자 영국과 이탈리아 연구진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옳았다며 결국 한국처럼 철저한 검사가 코로나 확산 차단의 답이었다고 말합니다. WHO도 코로나19 대책은 감염자 접촉 추적이 가장 중요했다면서 일찍이 IT 기술을 접목해 확진자를 추적한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요. 중국의 화웨이 거핑 순환 회장마저도 중국의 대응보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한국이 감염병 차단에서 인프라와 기술을 적절히 활용했다면서 한국의 대응이 옳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IT 기술을 활용해 진단과 추적을 한 한국의 K방역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도 한국에 120억을 투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KT뿐만 아니라 메디블록, 고려대병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바일닥터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에 대한 감염병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IT 기술을 접목해 바이러스를 빠르게 진단했고 환자를 빠르게 격리시켜 치료했습니다. 또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K방역이라고 불리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면적인 사회봉쇄를 하지 않고도 감염병을 적절하게 통제한 국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앞선 IT 기술로 방역뿐만 아니라 언택트 시대까지 주도합니다. 한국엔 압도적인 IT 기술이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편리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가 있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5G 기술은 물론이고 모바일 앱 시장과 게임 시장도 매출이 상승하는 등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죠. 한국이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언택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나라임을 증명해낸 겁니다. 한국이 K방역과 언택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인터넷과 관련된 IT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28.6메가비트인데요. 바로 2위인 노르웨이만 해도 23.5메가비트로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세계 10위의 인터넷 속도를 갖고 있는 미국은 18.7메가비트 정도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도 98%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습니다.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세대 간 격차도 8포인트로 그 어떤 나라보다 작습니다. 청년층의 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50세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도 91%나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인 수치죠. 예전부터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다트를 높이 평가했어요. 다트는 한국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기업의 중요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상장 법인이 공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투자자들이 그 즉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재무 상태나 지분 변동, 협상 체결 등 투자의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다트를 통해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한국처럼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며 투자자가 기업 정보를 얻는 데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도 하지 못한 편리한 서비스를 한국이 해낸 겁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모든 동향을 알 수 있는 데이터까지 축적해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IT 굵기를 외쳤는데요. 그렇지만 미국과의 갈등으로 힘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반사 이익만 안겨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전 세계의 첨단 기술 세계 공장이 되고 있거든요. 뛰어난 IT 기술을 기반으로 K-방역을 성공시킨 한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을 진행합니다. 올 하반기엔 공공 민간 데이터 수집과 연계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출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공 데이터 14만 개를 개방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30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여 종을 구축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에너지 절감 같은 서비스로 연결되려면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거든요. 정부 주도로 민관이 협력해 구축되는 이 데이터 컨트롤 타워는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밝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5G 생태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이뤄낸 한국은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5G에 만족하지 않고 5G보다 60배나 더 빠른 6G도 연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다가올 미래에 모든 나라가 선망하는 미래 강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IT 강국이라 좋았던 점들 있으신가요? 한국의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닭갈비는 미국, 일본, 동남아에서 사랑받으면서 전 세계로 진출했고요. 김치전은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한국의 신라면 블랙을 꼽았죠. 또 외국의 셀럽들과 언론까지도 한국 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푸드가 사랑받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K푸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주목받은 겁니다. 특히 한국의 기능성 식품과 라면, 간편식, 가공식품은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한국의 식품업체들은 간편식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전 세계 시장을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의 한식처럼 다채로운 맛과 종류를 가진 나라는 드뭅니다. 또 한식은 채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죠. 김치나 홍삼, 유자차는 면역력을 높여줘서인지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지면서 건강한 K푸드가 해외에서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여기엔 K방역의 성공으로 한국이 투명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획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젠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일단 믿을만하다라는 인식까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K푸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해외 시장에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모두 성장했어요. 농식품 수출 전체적으로는 4.4%가 늘었고요. 김치는 44.3%, 라면은 37.4%, 고추장은 27.3%, 쌀 가공식품은 20.8%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류나 유통 조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이 는다는 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에요. 이젠 정부에서도 한류와 더불어 K푸드가 언택트 시대에 더 잘 도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K푸드의 세계화를 노리는 거죠. K푸드가 인기를 끄는 만큼 그걸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구글에서는 메인 화면에 고 황혜성 선생님을 띄웠습니다. 구글은 특정 기념일에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를 바꿀 때가 있는데요. 지난 5일엔 조선 궁중음식 명예기능 보유자인 황혜성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고 황혜성 선생님은 한국의 궁중음식을 연구해 K푸드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우리나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로 등록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푸드가 전 세계에 관심을 끌수록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K푸드의 인기는 높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이제 한국 음식을 아예 일본 음식이라고 속이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의 어떤 음식을 훔치려고 하는 걸까요? 옛날엔 김치를 기무찌로 부르며 김치가 일본 거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었죠. 이번엔 김치볶음밥까지 뺏었습니다. 김치를 볶을 생각을 한 건 일본인이 처음이라며
김치볶음밥을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이 원조라고 우기는 한국 음식들 중에는 아예 일본식으로 이름까지 바꿔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갈비는 일본식 바베큐라며 타레츠케 카루비라고 하고요. 불고기는 야키니쿠, 냉면은 모리오카 냉면, 닭갈비는 오사카 타카루비라고 부르며 수많은 한국 음식들을 일식으로 둔갑해 팔고 있습니다. 메뉴와 함께 나오는 반찬까지 김치와 오이소박이, 육개장을 내놓으면서 이걸 일식이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명란젓이랑 유자차까지도 일본 거라고 속이고 있대요. 심지어 최근엔 일본 맥도날드에서 갈비가 일본이 원조라는 식으로 홍보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논란이 되자 일본 매체는 일본의 적대감을 가진 광기 어린 한국인들이라며 몰상식한 막말까지 내뱉었죠. 본인들의 잘못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나 봐요. 우리도 중국에서 온 짜장면을 한국식으로 요리해 먹긴 하지만 한국 전통 음식으로 홍보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맛있기만 하면 뭐든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일본이 베낀 건 한식뿐만이 아니거든요. 일본의 고로케는 프랑스의 크로켓을 베껴 만든 거고요. 서양의 커틀릿은 돈까츠로, 그리고 인도의 카레까지 빼앗았습니다. 뭐든 이렇게 본인들이 원조라고 우기다니 정말 하늘도 비웃을 일이죠. 일본은 이렇게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고 보는 건 혹시 방사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본 정부는 일본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높게 나와도 국민들에게 괜찮다며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방사능 기준치가 넘은 음식을 먹어서 이젠 일본 음식으로 버틸 수 없으니까 뭐든 무조건 우기고만 보는 거 아닐까요? 방사능 얘기가 나온 김에 원전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요. 사실 원전 기술도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전부터 뒤처지고 있었죠. 한국과 일본의 원전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이 다른 점은 냉각 시스템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은 전력이 차단될 경우 비상발전기까지 중단돼 냉각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반면 우리나라 원전에 사용되는 PWR 방식은 전력 공급이 중단돼도 자연적인 대류 현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경쟁력과 안전성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같은 원전 선진국들도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죠. 그 예로 미국은 AP1000, 프랑스는 EPR이라는 3세대 신형 원전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공 불량과 설계 문제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에 만들어 이미 운용 중이에요.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거든요. 이로써 한국은 압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렇게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도 중동의 원전을 같이 짓자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 원전 기술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승인을 받았는데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개발한 원전을 인증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NRC 설계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었는데요. 그만큼 권위 있는 기관이 우리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국제기구로부터 거의 40차례 이상의 안전성 평가 검증을 통과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 세계원전사업자협회는 물론이고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도 따낼 정도로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원전 기술을 몸소 겪은 아랍에미리트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다급하게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곧 가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원자력 협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한 원전이었는데요. 4기 모두가 가동되면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지 매체인 칼리스타임스가 바라카 원전을 극찬할 정도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아랍에미리트를 매료시켰어요. 그래서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인 만수르의 동생은 직접 한국을 찾아왔고 원전에 이어 사막 벼농사 사업과 같은 식량 안보와 국방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처럼 석유가 나오는 국가는 아니지만
대신 수소 산유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정부는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소 생산 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협력해서 저렴한 수소를 현지에서 대량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가격을 낮춰서 수소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우리도 중동처럼 자원을 파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미래에는 첨단 산업부터 에너지까지 모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그린 뉴딜과 수소 산유국으로 가기 위한 수소 경제를 탄탄하게 준비하면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생 수소 발전소를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로 성공해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수소 경제, 미래 자동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앞으로 한국은 해외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기초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모두 가능한 세계 공장이 되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올라서게 될 겁니다. 수소 경제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력이 더 성장하고 우리 기술로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국력은 커지고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날, 여러분도 곧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문학자인 조윤재 선생은 한국의 미가 은근이고 한국의 힘은 끈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끈기는 우리 문화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화려하진 않아도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길게 꽃을 피워냅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에도 은근한 끈기의 상징인 곰, 웅녀가 등장하죠. 또 민족의 상징으로는 느리지만 끈기 있는 소를 떠올리고요. 즐겨 먹는 음식도 오랜 기간 발효가 필요한 된장이나 김치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끈기와 인내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국난을 가장 많이 겪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우리 민족의 끈기는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쳐들어왔고, 몽골과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참혹한 국난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5,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기자 마이클 브리는 한국에서 15년 동안 지내며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며 말이죠. 수많은 석학들은 한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11위 경제대국이고 군사비 지출 규모는 세계 10위, 군사력은 세계 6위, 그리고 무역은 세계 5위거든요. 비록 지금 최정상은 아니지만 한국이 지금 위치가 아닌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에 있었다면 그 지역의 실세가 됐을 건 분명합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시게 빠른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보여줬고,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나라의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해갔습니다. 오랜 역사로 이어진 한국의 끈기는 모든 국민들의 힘 덕분이었다는 거죠. 우리 국민의 힘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많은 나라가 포기했던 선거까지 치르며 세계적인 전염병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대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걸 보면서 한국은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난 극복이 취미인 한국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잿더미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습니다. 나라가 어렵던 시절엔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됐고, 지옥 같은 월남전을 치르기도 했으며 그 누구도 가기 싫었던 중동의 사막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그 덕분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80년대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화라는 엄청난 역사까지 일궈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1997년엔 나라가 망한다는 IMF 외환위기 시련이 찾아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애국심과 단합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해내기 어려운 일들, 절대 안 될 거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극복해봤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불가능한 일을 창의적인 생각과 끈기 있는 행동으로 성공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유조선 공법입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산 간척지를 만들 당시의 일인데요. 간척지를 만들려면 일단 바닷물을 가두고 그 물을 빼서 육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물살이 강해서 방조제를 만들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정주영 회장은 유조선으로 사용하던 천수만호를 가라앉히는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 물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축학 어디에도 없는 유조선 공법으로 현대는 공사비를 290억 원이나 절감했습니다. 탄탄한 이론들에 비해 다소 허술하고 황당해 보이던 유조선 공법은 정주영 공법이라고도 불리며 뉴스위크와 타임지에 소개됐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해볼 생각은 않고 책 속에서만 답을 찾고 권위에만 의존한다면 창의력은 죽고 만다. 창의력이 없으면 획기적인 변화도 없다고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일궈낸 서산 간척지엔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희한한 공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본토와 페낭섬을 연결하는 페낭대교 건설대인데요. 페낭대교는 준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쟁쟁한 경쟁사들과의 싸움 끝에 최종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제안으로 수주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다르게 말레이시아 인부들의 속도가 정말 느린 겁니다. 일하다 말고 2-3시간씩 기도하는가 하면 밥도 1시간이 넘도록 먹었다고 해요. 정주영 회장은 그럼 다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다리는 커다란 바지선에 실려 말레이시아까지 옮겨졌죠. 이건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던 창의적인 방법이었어요. 게다가 실어 나른 다리를 바다 한가운데에 박아놓는 작업을 하면서 한국인부들은 매일 주말까지 나와 일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신문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24시간이라며 한국인들의 창의력과 부지런함에 주목했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쌍용건설도 불가능의 도전에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쌍용건설은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래플스시티를 만들었어요. 1986년에 완공된 래플스시티는 준공 당시 지상 73층 높이의 세계 최고층 건물로 쌍용건설의 현지 위상을 보여준 건축물인데요. 그 당시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던 48시간 연속 콘크리트 타설에 성공했고 3-4일 만에 한 개층을 올릴 속도였거든요. 쌍용건설은 래플스시티 공사를 통해 해외 건설 명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1년 앞둔 1985년 싱가포르 전 수상인 리칸유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국인이 래플스시티에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해낼 수 없다. 한국인은 강하다 라고 한국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쌍용건설의 전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래플스시티의 성공적인 완성 이후 세계적인 건설사로 도약하며 래플스 호텔 복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냈거든요. 래플스 호텔을 재건축하는 당시엔 래플스 호텔에 설계도면도 없고 싱가포르 국가유적지라 한 나라의 국보급 건물을 공사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쌍용건설은 방대한 양의 조사와 빠른 복원 공사로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한국은 건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산림 녹화를 이뤄낸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 한국 땅은 폐허 그 자체였는데요. 1969년에 발표된 UN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산지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기록돼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불과 13년 만에 산림 녹화를 이뤄냈습니다.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조림국가로 꼽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한국을 선정했어요. 지금은 OECD 주요국 산림률이 세계 4위에 올랐을 정도로 복구됐죠.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깨닫고 산림을 복구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일지구 산림녹화에만 1년에 355만 명이 참여했고 수작업으로 210만 톤의 흙과 비료 4,161톤을 날랐습니다. 그러면서 2,389만 그루의 묘목과 101톤의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림녹화에서 나무 영웅이라고 불리는 현신규 박사의 업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나무하고만 살았던 현 박사는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산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는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량하고
한국 토양에 잘 맞는 포플러 나무인 은수원 사시나무도 개량했습니다. 현 박사의 나무 개량으로 우리 국토는 더욱더 울창하게 바뀔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산림 녹화에 성공하면서 유엔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통해 산림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림 황폐지 복원 사업도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죠. 이제 한국은 K방역을 통해 세계적 찬사를 받은 걸 넘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을 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는 국고와 민간을 합쳐 160조가 투입됩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될 10대 대표 사업은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이 사업들에는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튼튼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4차 산업에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5G를 넘어 6G까지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벌써 차세대 첨단 기술까지도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과 그린을 주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대전환을 이뤄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변화에 앞장서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경을 함께 극복한 우리 국민들에겐 아무리 힘들어도 끈기의 정신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국민들이 다 함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모아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쭉쭉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민족의 끈기와 단합 믿고 계시죠?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워렌 버핏이 극찬한 다트 궁금하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버핏보다 다트 하나만큼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